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절단면에 있어서 발생하는 내부 합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1.3절에 응력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부 합력 구하는 그 예제를 한 개를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토픽인 그 응력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example 1.3을 보게 되면 문제가 determine the resultant internal loading acting on the cross section at G of the beam shown in figure. Each joint is pin connected.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보에서 요 G라고 하는 점, 요 G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잘랐을 때 이 면에서 발생하는 내부 합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A, B, D, C, E라고 하는 요 조인트가 전부 핀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발력이 다 몇 개씩이죠? 다 2개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에서도 2개, 여기 E에서도 2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줘야 되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지점 발력을 구해야 되겠죠. 서포트 리액션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하나의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전체 요 물체 전체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삼각형 형태로 소위 선형 분포 하중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으면 요거를 하나의 집중 하중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600 곱하기 3 해가지고 1800에 그 다음에 900이 되죠. 그래서 요 900이 요 도심에서 작용하는 이제 하나의 힘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분포 하중을 이렇게 하나의 힘으로 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500은 당연히 외력이니까 외력으로 해서 1500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힘들이 다 없고 그 다음에 요 시점에 있어서의 발력, 이점에 있어서의 발력 요 2개가 지금 외력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 발력하고 그다음에 작용하고 있는 지점 발력을 이제 우리가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금 발력이 하나만 있고 여기에는 좀 2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지점 발력이 하나만 있다라고 미리 알고 지금 하나만 그려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하나만 작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는 2개가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요게 지금 A하고 B, 그 다음에 BD, BC라고 하는 요 구조물을 보게 되면 요 구조물은 우리가 정력학에서 배웠을 때 어디에 어떤 구조물하고 유사하게 생겼어요? 트러스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트러스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요 조인트 부분에 있어서만 힘이 가해지고 그 사이에는 힘이 않는 구조물 이게 트러스입니다. 그러면 이 트러스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둘 중에 그래서 이러한 그럽니다. 그렇죠? 이력 부재. 그죠? 여기에서 보면 영어로 쓰게 되면 two force member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장 아니면 압축으로 해서
두 개의 힘이 발생을 하는데 그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력 부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 BC에 해당하는 그 힘은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발력 역시 그쪽 방향으로만 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쪽 방향으로의 발력만 지금 작용을 하게 되고 Y지 않는다. 언노운이 여기서는 하나만 생기고 여기에서는 여기가 지금 요 목재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 여기는 힘이 요 조인트에만 작용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쭉 분포하중으로 걸렸잖아요. 이러한 부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러한 부재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F-R-A-M-E. 그래서 프레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재 그 지지점 이외에도 그 외력들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고 트러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조인트 부분에만 힘이 작용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이력 부재로만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트러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점에 대해서는 발력이 몇 개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EX하고 EY, 그 다음에 요 C라고 하는 데서는 여기 FC라고 하는 이게 FBC 요것만 지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노운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언노운이 3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죠? 당연히 3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멘트 요 점에 대한 모멘트가 제로다. 그래가지고 요 점에 대해서 모멘트 중심을 놓게 되면 요 힘하고 요 힘만 작용하겠죠. 그래서 150 곱하기 1500 곱하기 요 길이 5 그것이 요 F 곱하기 요 거리하고 합쳐져 가지고 제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FBC가 6200뉴턴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요걸 먼저 이제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시그마 fx 이꼴 제로하고 시그마 fy 이꼴 제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식을 세우게 되면 여기 EX하고 여기 EY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점 발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점에 있어서의 소위 내력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떼내거나 이 부분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리거나 아니면 이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띄어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면 또 뭘 구해야 됩니까? 요 A, B에 걸리는 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띄게 되면 이제 발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1500, 요게 외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 B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 그게 외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내력들을 쭉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 B라고 하는 부재에 걸리는 힘은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이제 틀리니까. 그렇게 되면 요 B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이쪽 방향의 힘, 이쪽 방향의 힘, 이쪽 방향의 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언노운이 3개가 되게 되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은 몇 개예요? 자,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작용시킬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평형 방정식의 개수는 2개입니다. 뭐죠? 시그마 fx 이꼴 제로, 시그마 fy 이꼴 제로. 모멘트는 이래저래 제로니까 그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B점에 대해서 이제 자유물체
그래서 여기에서 방정식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7,750이 나오고 4,650이.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세 개의 그 부재를 이제 그 가운데를 돌아가면서 자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힘들이, 그러니까 소위 내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이제 세 개를 사용하면은 거기서 내력들이 계산되는 거죠. 그게 단면법이고, 요것은 점 하나, 조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렸기 때문에, 아니면 절점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무슨 그래서 절점법을 이용을 해서 요 세 개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7,750이 이렇게 걸리니까 결국은 요 AG라고 하는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쪽 방향으로 7,750 뉴턴이 작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 1,500을 요것을 그러니까 요 내력이지만 사실은 요 외력.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단면에 대한 내력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 내력의 합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수직한 방향, 그 다음에 요 면에 평행한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한 방향의 모멘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렇게 그 인터널 포스들을 요렇게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면 요 설정된 방향이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설정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구하기 필요 없고 요것만 있겠죠. 7,750 곱하기 5분의 4 플러스 NG 이퀄 제로. 그다음에 지금은 F 됩니다. 여기 수식이 지금 불러준 수식이 다 이거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수직력은 마이너스 6,200, 그 다음에 여기 요 전단력은 3,150, 그 다음에 모멘트는 뉴턴.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있어서 직전 발력을 구할 때 요게 이력 부재냐 아니면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언노운 지점 발력을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두 개를 그려놓게 되면 결국 평형 방정식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점 발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하고 오늘은 1.3절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느냐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정의들은 다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그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다음에 나오는 평균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응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정의를 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구하자, 어떤 점에 있어서의 응력을 표시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포인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뭘 의미하겠어요? 수학 아니면 역학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응력을 구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파티클이 됩니다.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없어요. 파티클은 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질량, 이걸 얘기하는 거죠. 파티클은. 그러니까 때에 이것은 아주 작은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정이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정 가운데 있는 점을 딱 얘기를 할 때에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육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거의 볼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볼륨은 매우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아서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육면체라고 한 질점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따로 떼어내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의 부피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표축을 지금 여기를 X축, Y축, Z축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델타 X가 될 것이고 여기는 델타 Z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는 델타 Y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를 만들고 있는 길이는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에 작용하고 있는 내력이에요. 단위 면적당에 작용하고 있는 내력. 그럼 여기서 시그마 X라고 이제 표시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 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면에 수직한 응력을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을 생각할 때 그 면의 수직한 방향의 응력을 우리가 표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기호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 기호가 뭐라고 읽어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지만 여기에 수직한 방향과 그 다음에 요 면에 평행한 방향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면 여기에 요 면에 수직한 게 지금 X축이고 나머지를 우리가 Y, Z축으로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Y축하고 Z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은 요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에요? 수직한 방향이에요? 평행한 방향이에요? 평행한 방향이죠.
그래서 평행한 방향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전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응력을 얘기하니까 전단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 전단 응력이에요. 그래서 전단 응력을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하느냐? 그러면 요걸로 표현합니다. 뭐라고 읽죠? 타우. TAU. 그래서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시그마 딱 그러면 뭘 의미한 거예요? 수직 응력을 얘기하는 거고, 타우. 그러면 전단 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응력을 생각한다면 몇 개의 응력이 존재할 수 있어요? 당연히 3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면의 수직한 방향, 면의 평행한 방향 2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자면 시그마 x, 타우 xy, 타우 x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것은 사실상 뭐를 나타낸 거냐면 시그마 xx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타우 xy, 여기 보면 타우 xz. 결국은 x라고 하는 게 공통이죠. x라고 하는 게 왜 공통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에 수직해요? x축에 수직합니다. 그래서 요 처음에 인덱스는 뭐냐 하면 그 면에 수직한 축을 나타내는 게 x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써 있지만 요 첫 번째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어떤 면이냐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여기 x, 여기 y, 여기 z는 뭘 의미하겠어요? 응력의 방향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얘는 y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얘는 z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시그마 x는 실제로는 요 면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델타 AX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델타 FX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 놓고 한 점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응력을 표현하는 거니까 면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면적은 점으로 수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AX를 뭘로 수렴을 시키냐면 0으로 수렴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AX가 0으로 가고 델타 AX분의 델타 AX 이렇게 되면 이것이 뭐의 정의가 되느냐 하면 미분의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fx 오버 dax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 dfx 오버 dax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거기에 준해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우 xy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 면적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AX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면적이고 그 다음에 델타 FY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력의 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X가 빠져 있는데 델타 AX goes to 0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미분 형태가 돼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타우 XZ도 마찬가지로 요 면에 작용하고 있으면서 Z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정의는 델타 FZ 오버 델타 AX가 되고 요 면적을 0으로 보내고 따라서 요거의 정의가 바로 미분의 정의가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시그마 x, 타우 xy, 타우 xz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자, 요 파일에서는 결국은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면에 대해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면의 이름은 뭘로 붙여줘야 될까요? 요 면에 수직한 축이 y가 되니까 요 면적은 델타 AY가 될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때는 이 면적이 델타 A Z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요 면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면에서 작용하는 응력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면에 수직한 응력, 그 다음에 평행인 응력 이렇게. 그래서 수직한 응력이 시그마 y가 되고 평행한 응력이 시그마 yx 아니 타우 yx, 타우 yz 이렇게 되죠. 아까 거하고 유사하게 정의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시그마 y는 델타 fy 오버 델타 ay가 되고 델타 ay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미분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우 yz도 델타 fz 오버 델타 ay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서 미분 형태로 표현이 되고 타우의 yx도 역시 델타 fx 오버 델타 ay가 돼서 리미트를 취하면 미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Z축의 평행한 면에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하게 되면 수직 응력으로 시그마 Z, 그 다음에 전달 응력으로 타우 ZY, 타우 ZX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시그마 Z는 결국 요 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델타 FZ,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델타 AZ를 0으로 그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결국 미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타우 ZX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타우 ZY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는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가 면적에 보면 AZ, AZ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힘은 Z방향일 때는 FZ, X방향일 때는 FX, Y방향일 때는 FY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를 정의한 거죠? 한 점의 응력 상태를 나타낼 때는 9개의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요 AX라고 하는 델타 AX라고 하는 요 면이 있었는데 요거 반대쪽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는 응력이 없나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응력을 뭘로 나타내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역시 면적은 델타 AX가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니까 FX가 필요하겠죠? 델타 FX. 그러면은 시그마 X만 생각을 해볼 때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응력과 여기에 응력이 거의 유사한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응력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 응력이 요 응력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따가 증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에 작용하는 응력이 이쪽에서도 다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잡아당길 때 이쪽으로 잡아당겨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쪽으로 같이 가게 되면 얘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9가지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소위 이제 타우까지도 전부 시그마 ij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텐서 노테이션이라고, 텐서 tensor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텐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plane 그러니까 direction of the plane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면에 수직한 평면을 나타내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rection of axis normal to the plane, 이렇게 되겠죠. normal to the plane 하게 되면 뭐가 돼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direction of normal to the plan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J는 힘의 방향. 그래서 시그마 하게 되면 시그마 x, 타우 xy, 타우 xz, 타우 yz, 타우 zx, 시그마 z를 한꺼번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9개를 그림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스트레스 되겠죠? 평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요 힘과 요 힘은,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스와 요 스트레스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x, 타우 xy, 타우 xz, 또 타우의 yx, 시그마 y, 타우 yz, 타우 zx, 타우 zy, 시그마 z, 이렇게 해서 9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 정의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또 얻어낼 거냐 하면, 여기에 타우 xy와 여기에 타우 yx는 또 증명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우 xz와 타우 zx는 같은, 또 타우의 yz와 타우의 zy도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개 중에서 또 3개잖아요. 그러면 한 점의 스트레스는 몇 개의 스트레스가 필요해? 단순히 6개의 스트레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건 이제 3차원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을 나타내라 하게 되면 평면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Z에 해당하는 힘들이 전부 제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Z하고 있는 힘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Z방의 힘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2줄하고 2줄이 없어져서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2차원의 응력은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럼 표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는 몇 개의 값만, 왜냐하면 타우 xy와 타우 yx는 같은 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렇게 부르죠. 그럼 여기서 유니액슈얼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하면 단축 응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단축 응력이라고 하게 되면 뭐만 있겠다는 거예요? 한축 방향의 응력만 있다는 거죠. 그럼 한축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시그마 x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뭐만 있다는 거예요? 시그마 x만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중에서 단축 응력 그러면 시그마 x만 있거나 아니면 시그마 y만 있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단축 응력이 될 거고. 그다음에 바이액슈얼 스트레스는 뭐겠어요? 바이액슈얼 그러면 두 축이잖아요. 두 축에서 응력만 있으니까 여기 이것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만 있는 경우 이것을 바이액슈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트라이액슈얼은 뭐겠어요? 3차원에서 요 타우는 다 없고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만 있는 경우 이때 트라이액슈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삼축 응력이라고 하죠. 삼축 응력. 그 다음에 퓨어 쉐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퓨어는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게 쉐어만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는 노멀 스트레스니까 얘가 제로가 되게 되면 순수하게 타우 x, y만 존재하죠. 이거를 퓨어 쉐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3차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없는 경우 이게 이제 퓨어 쉐어가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좌표축을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뭐를 증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쪽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시그마 x, 타우 xy, 타우 xz 이렇게 세 개의 응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디파인을 한 거예요. 그죠? 이쪽 진행 방향의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y 평면, 요 면에 대해서도 시그마 y, 타우 yx, 그 다음에 뭐 타우 yz 요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그림이 거기까지 그리게 되면 복잡하니까 지금 Z 방향에 있는 것은 여기서 생략을 한 겁니다. Z 방향에 있어서는 생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면도 역시 X축에 수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X하고 이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여기를 시그마 X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찬가지로 타우 X, Y에 대해서도 타우의 X 프라임 Y 왜냐하면 면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X 프라임이 된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타우 XZ에 대해서도 타우의 X 프라임 Z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Y에 대해서도 시그마 Y, 타우 YX 그 다음에 여기 타우 YZ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프라임이 있겠죠. 시그마 Y 프라임 타우의 Y 프라임 X, 타우의 Y 프라임 Z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평형을 유지하려면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이 지금 X 방향이기 때문에 시그마 fx = 제로라고 하는 평형 방정식을 세워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다 더해봐야 돼요. 그러면 시그마 x 때문에 작용하는 힘은 시그마 x는 단위 면적 당의 힘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곱해줘야 돼? 면적을 곱해줘야죠. 그러니까 시그마 x 곱하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요 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요 길이가 dz가 되고 요 길이가 dy가 됩니다. 그래서 dy, dz를 곱해줘야 x방향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요 반대쪽은 뭐가 되겠어요? 시그마 x 프라임에 똑같은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x 프라임의 dy, dz. 그 다음에 x방향의 힘은 또 뭐가 존재하냐 하면 얘하고 얘만 존재하죠. 그래서 타우의 yx 곱하기 여기 dx, dz. 그렇죠? dx, dz.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우 y 프라임 x에다가 요 길이 dx, 요 길이 dz.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가 돼야 돼? 재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아보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x 프라임 dy dz 요거 마이너스 타우 yx 또 면적 이퀄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텀 플러스 요 텀이 항상 재료가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개수가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위 항등식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배운 적이 없으면 어느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중학교 정도 내려가 보면 중학교 정도 내려가 보면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항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재료가 돼야 되고 이 텀이 재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그마 x와 시그마 x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타우 yx와 타우의 y 프라임 x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이 그림을 뭘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까? 요거를 시그마 x로 놓고 여기를 타우의 xy로 놓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시그마 x 타우의 xy로 이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하고 요것은 지금 계산을 해서 타우의 yx와 타우의 y 프라임 x가 같아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타우 yx하고 여기에 타우 xy가 같아질 거냐 다를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쪽 Z축의 수직한 면으로 자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 Z축의 수직하게 면을 자르게 되면 이러한 능력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멘트의 평형식을 세워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될까요? 얘하고 얘는 없어지겠죠? 똑같은 거리니까. 얘 시그마 x 프라임에 대한 소위 요 거리를 곱한 거가 모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멘트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멘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겠죠, 자동으로. 그럼 뭐만 남게 돼요? 요 타우의 yx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것과 요거에 대한 것만 남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타우 yx 곱하기 뭐가 됩니까? 요 거리가 뭐예요? dy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dx고 여기가 dz가 되겠죠. 그래서 dx, dz에다가 그 다음에 그렇죠. dx, dz에다가 요 거리는 뭐예요? dy가 되겠죠. 그래서 dy 곱하기 타우의 결국 요 첫 번째 텀은 뭘에서 나타나는 모멘트냐면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죠. 그래서 타우의 그다음에 여기 면적이 곱하기 dz가 되겠죠.
그래서 타우 xy, dy, dz, 그 다음에 거리 dx가 되고, 그 다음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멘트는 타우의 y, x죠. 타우의 yx, 그 다음에 면적이 dx 곱하기 dz, 그 다음에 거리가 dy. 이렇게 돼서 이것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dx, dy, dz가 다 공통이니까 이게 약분을 하게 되면 뭐만 남게 돼요? 타우 xy와 타우 yx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와 이것은 서로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뭘 구한 거예요, 우리가 define 했었던 면의 반대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요 아래에서는 타우의 y와 타우의 yx는 같아야 된다는 걸 지금 구해낸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평면을 바꿔주게 되면 이러한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일까요? X축에 평행한 면으로 자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평면이 되죠? YZ 평면이 나옵니다. 그럼 YZ 평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시그마 뭐가 되겠죠? 시그마 FY 꼴 제로가 됩니다. 그죠? 이게 X가 될 리가 없겠죠? 이쪽 방향이니까 시그마 FY가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그마 Y 곱하기 면적 DZ하고 그다음에 D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시그마 Y 프라임의 DX, DZ. 그 다음에 요쪽 방향 타우의 ZY 곱하기 DY, DX. 여기도 타우의 Z 프라임 Y의 DY, D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보면 이러한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모아보면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Y 프라임 곱하기 DX, DZ 그 다음에 타우 ZY 마이너스 타우 Z 프라임 Y 요거 Y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프라임 하지 않은 것이 같은 값.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위 요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타우의 y z 곱하기 dy 그 다음에 요 면적 곱하기 dx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타우의 zy 곱하기 면적 dy 곱하기 dx 그 다음에 거리 dz 그럼 여기에서도 dx, dy, dz가 다 똑같으니까 사라지게 되면 타우의 yz와 타우의 zy가 같아야 된다.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또 어떤 또 평면 구하면 되겠죠. 타우 z, x 평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또 이러한 그림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뭘 얻을 겁니까? 시그마 z가 시그마 z 프라임하고 같다. 또 여기서 타우의 zx가 타우의 z 프라임 x 이걸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는 시그마 x 프라임하고 같고 시그마 y는 시그마 y 프라임과 같고 시그마 z는 시그마 z 프라임과 같고 타우 xy는 타우 yx와 같고 타우 xz는 zx와 같고 타우 yz는 zy와 같다. 따라서 아까 요 슬라이드
결국 y 타우 yx가 같고 타우 xz와 타우 zx가 같고 z와 타우 zy가 같은 거죠. 그래서 한 점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세 개의 값만 알면 한 점의 s를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응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시오 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덱스가 시그마의 ij가 결국 뭐하고 같다는 거죠? 시그마 ji하고 같다는 거죠. 그거까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수직 응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봉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측육면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을 작용을 시켰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면을 딱 잘랐을 때 이 면의 수직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른 면에 있어서는 내력이 발생할 건데 내력이 어떤 방향으로만 작용해요? 이쪽 방향으로만 작용하겠죠. 외력이 이쪽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쭉 정의한 것 중에서 뭐만 존재합니까? 시그마 x만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의했을 때는 한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에 있어서도 점이 수없이 많을 텐데 각각의 점에 대해서 델타 fx를 구하게 되면 일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걸 일일이 다 구하는 게 가능하냐 하면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얘가 잡아당기게 되면 평균적으로 여기에 어떤 스트레스가 걸릴 거다. 그래서 평균적인 응력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한다면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단위 면적당의 힘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면은 어떤 면이겠어요? 단순히 자른 이 면이겠죠. 그럼 면적은 바로 요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P가 될 것이고 거기에 면적이 A가 되니까 A분의 P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아주 균일하게 분포하는 어떤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응력을 우리가 평균 응력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봉에다가 이제 어떤 인장력을 가해줬어요. 인장력을 가해줬을 때 잘린 면입니다. 생각해 보면 결국 여기에는 요만한 응력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 똑같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상당히 균일한 응력이 걸릴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 없겠죠. 없는 이 fx 오버 dax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나타나게 되면 이게 어떤 센스가 되는 거예요. 소위 평균 응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버리지는 나눠주면 된다. 할 수가 있겠지만 적용하면 여기다 적용을 시킨다면
A분의 P로 정의가 되겠죠. fx 오버 dAx.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축에 대해서 하나의 길이 방향으로 긴 단면을 갖고 있는 부재를 생각을 한다면, 또 거기에 인장력만 가해진다면 여기서 x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부 그 길이 방향만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요거를 시그마는 A F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잠깐 옮겨 보게 되면 이러한 수식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DF는 시그마 곱하기 DA 딱 맞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미소 면적 DA에 작용하고 있는 시그마들을 전부 다 더한 요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만 지금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DF로 고귀 미소 요소의 면적에 작용하고 있는 힘, 그래서 DF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DF 하게 되면 시그마 D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근데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얘를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계산한 이제 전체를 다 더해줬다는 얘기인데, 전체를 다 더해주게 되면 뭐와 같아져야 돼요? 당연히 P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P. 근데 여기에 이 시그마가 DA라고 하는 한 점 한 점에 대해서 쫙 원칙적으로 다 더해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시그마를 에버리지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시그마를 만약에 이렇게 에버리지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결국 시그마 에버리지는 면적에 대해서 디펜던트예요, 인디펜던트예요? 시그마 에버리지는 지금 컨스턴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상수가 돼서 적분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빠져나오게 되면 시그마 에버리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DA가 되니까 단순히 그게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겠죠. A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그마 에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P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식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DF가 원래는 시그마 DA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 그것이 P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를 시그마 에버리지로 바꿔주게 되면 시그마 에버리지 A가 돼서 결국 시그마 에버리지는 A분의 P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료역학 이제 요 축하중, 이걸 축하중이라고 그러는데, 축하중이 걸리는 경우에 스트레스는 다 시그마 에버리지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단면 한 점 한 점에 대한 스트레스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에버리지 개념으로 스트레스를 계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 긴 단면을, 긴 부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면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미소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요 요소에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뭐만 존재해요? 시그마 X만 존재합니다. 원래는 세 개가 다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축 방향으로만 힘을 가해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X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X만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요 요소까지의 거리가 여기가 이제 Y가 되고 여기가 Z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시그마 X에 의해서 지금 시그마 X 곱하기 요 면적하게 되면 힘이 될 거고, 그 힘에다가 Z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이 돌아가는 모멘트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그 모멘트는 어떤 방향입니까? Y 방향이죠. 그래서 시그마 x에다가 dA를 곱해주게 되면 힘이 되고 거기에다가 Z를 곱해주게 되면 플러스 Y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멘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Z 곱하기 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주게 되면 결국은 Y 방향으로 발생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MY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MY는 인테그랄 Z 시그마 X dA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시그마 X를 한 점 한 점에 대해서 계산하지 말고 시그마 에버리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에버리지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시그마 에버리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ZDA만 남죠. 자, 인테그랄 ZDA를 우리가 표현을 달리 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자, Z바라고 하는 것은 A의 인테그랄 Z의 dA. 이런 식을 본 적이 있죠. 이게 뭘 구하는 식입니까? 도심을 구하는 식이죠. 도심. 그래서 x 같으면 x반은 a의 인테그랄 x dA, y에 대해서는 y반은 a분의 y dA. 이런 식으로 도심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 zdA 대신에 z바 곱하기 a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시그마 에버리지가 있고 z바 a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z바라고 하는 건 뭐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도심입니다. 도심.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도심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z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z바까지 표현되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만 잡아당겼잖아요. 그럼 모멘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멘트가 없습니다. 그럼 y방향의 모멘트가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로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시그마 에버리지는 제로가 될 수가 없고 면적도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제로가 될 수 있어요? Z바만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요거에 요 단면에 도심에다가 좌표계를 세우면 당연히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시그마 x 곱하기 요 면적 한 다음에 y를 곱해주게 되면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모멘트가 나오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모멘트의 방향이 뭡니까?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얘하고 같이 표현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mz는 마이너스 y의 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면적에 대해서 다 더해주게 되면 토탈 mz가 나오겠죠. 토탈 mz는 마이너스 y의 시그마 x 대신에 시그마 에버리지를 집어넣고 dA 이렇게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시그마 에버리지가 나오고 인테그랄 y da만 남습니다. 그럼 인테그랄 y da가 뭐였어요? y바 a가 됐었죠. 그래서 y바 a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모멘트를 준 적이 없어요. 단순히 인장력만 줬기 때문에. 그러면 mz도 뭐가 돼야 됩니까?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y바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면은 무슨 면이에요? yz 평면이죠. 거기에 y바하고 z바가 0이 되려면 결국은 도심을 딱 찍게 되면 그 도심이 y바하고 z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좌표계를 어떻게 세워야 돼? 도심에다가 좌표계를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y바하고 z바가 제로가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길이가 긴 부재에 대해서
인장력을 가했을 때 스트레스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심은 우리가 그러니까 좌표계는 어떻게 취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좌표계를 도심에다 세우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멘트가 드디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축부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축하중만 걸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 것이 다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3장에서 하는 축하중 문제를 풀 때에 그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식들은 요게 답니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3장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예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 예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example 1을 먼저 그 책에 있는 문제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오면 되겠습니다.